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금도 만들 수 있다. 금도 랩다이아처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금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주얼러 필수 화학을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 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회사의 멤버들이 싫어하는데요. 이걸 보고 누군가는 랩다이아도 만들어내고 연금술을 해내는데 작은 씨앗이 된다면 우린 지금 엄청나게 가치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알리나 테무에서 한국 주얼리 시장 공략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닿는 소재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겠죠. 주얼리 중에서 특히 목걸이, 귀걸이, 반지 전부 다 우리 피부에다가 착용을 해야 되는 물건들인데 여기에서 중금속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짝퉁들이나 또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저가 주얼리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성분들, 카드뮴이나 납이나 수은이나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되면서 발암물질들, 특히 초저가 어떤 상품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뮴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배웠던 이따이 병, 이런 것들이 카드뮴으로 인한 질병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중국산 주얼리에 대한 전체 불신이 생겼습니다. 중국산 주얼리가 아무리 저렴해도 사람들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걸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얼리 시장은 다행히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언젠가 어떤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한두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주얼리 산업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화학을 또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원소입니다. 저도 화학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주얼러들이 알아야 할 것만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채소 단위입니다. 이 원소들의 결합물로 우리의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H2O라고 해서 이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결합이 돼서 물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탄소들의 어떤 결합으로 인해서 이게 다이아가 될 수도 있고 또 흑연, 우리 연필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결합물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 또 알루미늄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워싱턴의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이걸 제작한 연도가 1884년인데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상단에 뾰족한 부분,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어떤 금속을 넣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알루미늄이 가장 비싼 원자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소중한 알루미늄을 모아서 그 위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알루미늄 또한 이제 이 원소 중에 하나고요. 금이나 은이나 백금처럼 이 알루미늄 자체는 어떤 쉽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소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산화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 세계에 곳곳에 묻혀서 얘를 정제를 하거나 이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알루미늄을 저렴한 가격에 쓰고 있고 이 알루미늄 자체에 대해서 전혀 귀한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생각해보면 금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있게 거래가 됐던 그런 것들의 화합물들이 세계에 존재하면 그걸 발견해서 그걸 정제할 수 있다면 폭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은 이 다른 거랑 결합하거나 산화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는 금속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채굴된 양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파악이 된 상태고 오늘날까지도
이 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이의가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우주 개발하고 또 화성 가보고 달에 가보고 하면서 어떤 금속을 어떻게 찾게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도 사실은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티파니의 옐로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워낙 희소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스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얘네들은 월드 투어를 하듯이, 연예인들 월드 투어를 하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보석전을 열어서 한국에도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옐로우 다이아, 이제 랩 다이아 나오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옐로우 다이아몬드 구조는 다이아몬드 C 탄소에다가 질소를 섞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입한 옐로우 다이아몬드들인데요. 가격대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쁜 스톤들이고요. 우리가 화이트 다이아 구매하더라도 등급이 좀 낮은 컬러들 보면 색감이 조금씩 이렇게 노래지는 거는 워낙 공기 중에 질소가 많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면서 질소 성분이 쉽게 섞이고 이제 노란색 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붕소가 섞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빛을 띠게 되고요. 이 역시 랩 다이아몬드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파란색 다이아 만들자, 핑크색 다이아 만들자, 노란색 다이아 만들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핑크로 나오게 되고요. 이 핑크 다이아는 이 자연상에서 채굴한 거에선 얼마나 희소하냐. 이렇게 50캐럿이 넘는 이런 핑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천만 달러니까 7억, 70억, 700억, 700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정말 희소함과 어떤 경매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누가 사나 싶은 그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합성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이랑 자연사 박물관을 가니까 이렇게 광물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보통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이런 돌덩이들 많이들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화합물에 어떤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Al2O3예요. 이거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를 합쳐진 커런덤의 구조고요. 이런 형석도 칼슘에 칼륨에 네,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화합물들을 섞여서 이런 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원소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 보석을 오래오래 이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석들의 화합물 기호를 가져왔는데요.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기호를 가지고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루비든 사파이어든 에메랄드든 다 만들어낸다. 아쿠아마린, 토파즈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채굴하는 비용과 이제 만들어냈을 때 비용을 따져봤을 때 뭐가 더 수익성이 있냐에 따라서 시중에 합성이 많이 풀리냐, 천년이 많이 풀리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랩다이아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 지는 그게 70년 됐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5년? 불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건 시중에서 이제 팔릴 수 있는 단가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기술은 발달하고 이런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보석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14K나 18K 합금 같은 경우에는 금 이외에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이제 색감을 붉게도 내고 또 연한 화이트 색깔도 내고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화학을 모르면 우리가 금을 어떤 색깔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전혀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금과 또 플래티늄, 로듐, 거기에 랩 다이아몬드, 탄소, 또 색감을 내는 붕소, 질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된다.
이래서 화학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주시면 이건 글로벌한 어떤 산업에, 보석 산업에 어떤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금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셨지만 이미 1980년도에 연금술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83번 비스무트라는 어떤 원소 지금 주기율표에 있겠죠. 83번 비스무트에서 4개의 양성자를 제거하게 되면 79번의 금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1981년 3월호 어떤 과학 잡지에 이제 이 내용들이 실렸는데,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금 동위원소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자 가속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입자 가속기에도 종류들이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 사실상 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1조 달러 이상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80년대 당시에는 1온스에 560달러였고 지금 금 1온스당 대략 2,6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채산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은 커다란 입자 가속기를 통한 실험들을 이게 2040년 이상 지금 계속 진행해왔고, 그들은 금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발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이 기술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저희가 당장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이 입자 가속기를 통한 연금술이 연구되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1950년도에 랩다이아 생성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랩다이아를 만나고 있는데, 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금들이 시중에 나온다, 이걸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성이 전혀 없지만 언젠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보고요. 우리가 화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석과 귀금속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남겨볼 만한 주제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